안녕하세요. 트라우마 심리지원 온라인 토크 콘서트 2022년을 떠나보내며 당신의 마음 안녕하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재난을 경험한 분과 일반 국민들은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한 애도의 시간 후 아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모르는 무력하게 만드는 감정들, 혹시 모르는 아이들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갖는 알아차림과 위로의 시간, 새해를 변화와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주관합니다. 전반부에는 우리 아이 마음 괜찮은가요? 에 대해서 김은지 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반부에는 내 마음 괜찮은 건가요? 마음건강 ABC에 대해서 양수진 센터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고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 답변 시간에는 강의를 해주신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학부모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김은지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 마음 괜찮은 건가요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시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셨습니다. 원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시고 사단법인 마음건강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아동 청소년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의 강의를 6시 55분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사실 2022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2020년에 시작이 되어서 요즘 이제 다시 유행을 한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치 긴 터널처럼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픈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2022년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제대로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 큰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잘 적응하고 있는 거 맞나? 또 사회적으로 참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걸로 영향받지 않을까? 혹시라도 아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내 아이 그리고 나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하면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뵙게 됩니다.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 중에 이제 그 성폭력의 피해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많은 의사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극작가가 되어서 내가 겪은 트라우마를 연극으로 올린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음을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힘든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그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성장들을 가져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사실 그 트라우마 혹은 재난 혹은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그리고 터널을 지나듯이 그 재난을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부모님들이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살면서 어려움을 하나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주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우리 사회에서는 참사들이 일어납니다.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 참사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는 그거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혹은 해결하고 혹은 또 우리의 삶에 통합을 하면서 살아나가는 거죠. 부모로서 너무 당연하게도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아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언젠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부모님들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 환자분이 많은 의사들 앞에서 본인의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를 우리의 삶에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 혹은 어떤 그런 견딤 혹은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내용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잘 관찰하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많은 그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그 질문이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나 재난으로부터 영향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른이라면 되게 심플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떻게 알죠? 계속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불안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표현을 하죠. 나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생활이 좀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불안해 하시죠. 도대체 우리 아이가 영향받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데 그 아이들의 반응은 연령대마다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감정 기복,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행동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예전과 다르게 짜증을 잘 내거나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거 외에도 연령별로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유치원생 정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떡하죠? 엄마 하고 엄마를 자꾸 쫓아오죠. 네, 그래서 꼬맹이들은 애착 행동을 먼저 보여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치대고 엄마한테 징징거리고 엄마한테 요구하고 그래서 엄마의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려는 행동들을 많이 보입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신체적으로 잠을 잘 못 자거나 혹은 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등학생쯤 되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과 다른 행동들을 보이기도 해요. 뭐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가끔 그런 반응도 보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든 일이 생기고 어느 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해? 하고 반항적으로 혹은 비행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른들과는 다른 아이들의 이제 반응이고요. 이런 행동들을 재난이나 트라우마 이후에 보이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혹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또 그런 걸 여쭤보세요. 그래 우리 아이가 조금 요즘에 기분 기복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선생님 그럼 바로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을 할 때 물론 가장 염두에 두는 거는 아이의 안전이에요. 어떤 불안 증상 혹은 우울 증상 혹은 트라우마 증상으로 인해서 아이의 생활이 망가진다라는 건 학교를 못 가거나 대인관계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 친구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생활이 망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너무 극심하게 우울하거나 불안한 나머지 무언가 공격적이거나 자해, 타해 같은 행동들을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재난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재난이나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술을 어떡할까요? 네, 더 많이 마십니다. 알코올 남용이 생기는 거죠. 물론 아주 조그만 꼬맹이 친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청소년들은 담배나 술이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해진다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의 사인들 혹은 일상생활에 기능이 떨어지는 사인들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전문적인 개입을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된다. 데리고 가셔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큰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굳이 뭐 아이가 이렇게 큰 증상이 있기 전에부터 부모님들은 미리 걱정을 하고 내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가 이 충격으로부터 조금 경감될 수 있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이런 사건을, 이런 참사를 일어났다는 걸 알려줘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부모님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을 우리 아이가 굳이 벌써부터 알아야 될까? 뭐 TV도 잘 안 보고 우리 애는 선생님 태블릿도 거의 안 하는데 어차피 아이가 잘 모를 텐데 제가 그거를 굳이 아이한테 얘기하고 설명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마음 한편엔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지만 피하기 어려운 데가 많죠. 그리고 세상이 환상적으로 안전하고 꿈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자란다면 나중에 그만큼 더 절망도 클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신체도 갖고 태어나지만 어떤 마음도 갖고 태어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주변에서 충분히 잘 서포트를 해준다면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아이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와 뭐 뉴스를 보면서 혹은 아이와 같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 너도 들었지? 넌 어떻게 느꼈어? 이런 것들을 아이를 신뢰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요 대화만 하고 끄시면 되냐?
그러면은 아이가 얘기했어. 시원해. 그리고 앞으로 안전할 거냐? 또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물론 부모님이 전문적인 상담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아이들한테 주실 수 있는 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나 내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뭐 부모님이 이게 뭐 이렇게 책을 읽는 것처럼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려면 엄마의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면 더 좋습니다. 엄마는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잠이 잘 안 오더라. 아빠도 그러셨대. 그래서 엄마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큰 재난이 있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런 뉴스를 좀 피하고 싶기도 하대 하면서 이런 재난 시에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을 아이랑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너도 그런 게 있니? 엄마는 처음 엄마가 잠을 못 자서 엄마가 병에 걸렸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게 좀 일반적인 거래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화라는 거를 아이한테 해줍니다. 많은 아이들이 진료실에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났는데 그 뒤로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선생님, 제가 무슨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친구랑 사이도 안 좋아지고 내 몸도 망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트라우마 후에 혹은 재난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충격이 오면 느낄 수 있는 거. 몸이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는 것처럼 이런 트라우마 재난이 있으면 내 몸에서 불안 반응을 느끼는 건 일반적인 거다. 라는 걸 아이한테 이야기해 줌으로써 아이가 본인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네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도 반응들도 이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엄마 나 근데 그 엄마 말대로 잠을 못 자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 친구가 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머니들은 이제 또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물론 전문적인 도움, 상담, 전문가를 찾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이랑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랑 같이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그 친구가 보고 싶고 혹은 네가 마음이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걸 같이 해볼 수 있을까? 흔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심하게 초반에 있었을 때 제가 진료실에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문고리 잡는 거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저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죠? 그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그럼 그 걱정을 줄이려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손을 자주 씻어요. 아니면은 장갑을 끼고 다녀요. 좀 과하긴 하지만 마스크를 잘 써요. 사람 많은데 가지 않아요. 맞아. 그런 것들을 지키면 우리가 불안한 걸 좀 줄일 수 있겠구나. 코로나도 안 걸리고 그치? 하면서 같이 이 상황을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유능감을 가질 수 있는 액티비티를 같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도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한테 너는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서 힘들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네가 그 친구를 충분히 잘 애도하고 너도 조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뭐 따로 그 친구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니면 뭐 주말에 엄마랑 같이 낙골당에 갔다 온다. 이런 것들을 아이랑 같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애도하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조금 더 이 상황을 넘어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할 때 어떤 것들을 부모님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아이를 옆에서 서포트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서포트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볼 때에 이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재난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난에서도 소아청소년을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소아청소년 의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특별히 더 보호받고 특별히 더 이제 매니지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른들은 그냥 트라우마가 있고 난 다음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 전에 정상인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 이후에 증상만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발달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재난 트라우마를 다룰 때에는 그냥 그 증상을 없애는 치료뿐만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발달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환경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부모, 교육기관,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나 재난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또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와 원활하게 대화하고 아이를 서포트하고, 아이가 이런 놓치지 않고 발달 단계를 잘 밟아 나가고, 주변에서도 이 아이에게 사회적인 지지를 잘 해준다면 작은 트라우마든 큰 참사든 그걸 경험한 아이들이 하루하루 시간을, 물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억울해하거나 혹은 내가 왜 이런 애도를 겪어야 하는지 비통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지만 그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면서 또 그 다음의 단계, 새로운 성장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흔히 외상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세상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가요?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요?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요? 이런 불신, 반항,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에 가득 차죠. 근데 이 아이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거야. 나는 너무 무력했어. 하지만 앞으로 나는 무력하지 않고 이런 재난 혹은 트라우마 후에 이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또 돕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마음에 굉장히 귀한 싹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상후 성장이고,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삶에 트라우마 혹은 재난이 전혀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잘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도와줬을 때 그 끝에는 외상 전보다, 재난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는 마음이 넉넉한 나의 아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은주 원장님께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재난을 경험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어떻게 대화로서 도와줄지, 그리고 정말 전문가에게 상의해야 되는 기준은 뭘지,
그런 거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아이가 걱정되는 학부모님들의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7시 15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의를 해주신 김은주 원장님 옆에 계시고요. 후반부 강의를 해주실 양수진 센터장님 같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양수진 센터장님은 좀 이따 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후반부 특강을 해주실 선생님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원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님이 질문을 주셨고요. 그 슬픈 경험을 한 후에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고 들었다고 하시는데 아이가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니 그래도 뭐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그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부모님은 심증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애가 힘든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표현을 안 해.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세상에서 아이는 어머니가 제일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이가 분명히 마음이 힘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겠죠. 왜 이야기를 안 할까? 첫 번째 제일 흔한 거는 아직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막 내 마음에 슬픈 마음도 있고 화나는 마음도 있고 말을 꺼내면 막 눈물부터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사실 제일 많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뭐 많지는 않지만 내가 얘기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잘 서포트 안 해줄 거다. 뭐 너 왜 그런 거 갖고 아직도 힘들어하니? 뭐 내지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위로해주기보다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너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 네가 마음에 힘든 걸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친구를 네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그때는 누가 강제할 수 없어. 네가 정할 수 있고 그게 늦더라도 어른들은 널 기다려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슬픔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네가 이야기할 때까지 엄마 아빠는 기다려줄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가 아직 좀 생각이 정리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만약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그런 방해물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기다려주라는 그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수진 센터장님께 드릴 건데요. 아버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머님의 사망을 돌아가셨습니다. 경험한 초등학생 자녀들과 아버지로서 나눌 수 있는 애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네. 어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아이들의 감정은 슬픔에서 불안,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생긴 다양한 감정을 어른의 용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뿐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름을 지정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질문해 주신 아버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 좀 아이에게 대화를 통해 애도 과정을 나누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너무 늦지 않게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주위에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갑작스럽게 듣게 된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실 때는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 연성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녀의 기질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서 일단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선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땐 가능하다면 아주 간단하고 진실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땡땡아 엄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라는 이런 말로요. 어떤 아이들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영원히 잠들어 버렸어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아이는 절대 자신도 깨지 않을 것 같아서 잠을 자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죽음의 의미를 모를 수 있으므로 죽는다는 것,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작동을 멈추고 더 이상 숨을 쉬거나 움직일 수 없고 땡땡이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버님께서 죽음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다른 어른과 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자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고민하고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질문했을 때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알아봐야겠어 라는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라는 질문처럼 아이가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인의 실제적인 원인과 자녀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답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인한 거라면 엄마가 병이 있어서 몸이 이겨낼 수가 없었어. 의사 선생님들이 낫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병이 너무 심했어 라든지, 사고로 인한 것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고가 엄마에게 생겼어. 그래서 몸이 이겨낼 수가 없었어. 엄마도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모두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지만 사고가 너무 컸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흔히 하는 질문은 아빠도 죽을 거야? 나도 죽는 거예요? 라는 질문인데, 아이들이 이 사망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를 안심시켜주고 싶어서 아빠는 죽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자녀에게 알려주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아빠가 나에게 하는 거짓말이나 배신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빠도 병이 생기거나 큰 사고가 나면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죽기 전까지 너랑 같이 있도록 정말 노력할 거야. 땡땡이도 아빠와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은 가족의 좀 개인적인 또는 영적 믿음과 종교에 좀 달려 있습니다. 자녀하고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빠가 믿고 있는 바로는 죽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 그런데 우리 땡땡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과 대답하는 과정 중에 자녀에게 부모님께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걸 아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죽음에 대해서 아버님 스스로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슬퍼하는 것을 아이가 보거나 또 우는 것을 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아버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아이들은 저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게 해서 이런다든지, 내가 있어서 아빠가 술만 마셔요. 제가 숙제를 안 해서 청소를 안 해서 라면서 자신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하거나 화를 내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 직접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울고 있어.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났다면 아빠 회사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 때문에 화가 났어 라고 나중에라도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하거나 너무 무거워서 일상적인 일을 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3개월 이상 이 감정이 지속이 되면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강의 수준을 이렇게 질문 하나로 다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핵심은 어쨌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슬픈 소식을 쉬쉬하는 거는
오히려 어차피 주변 상황은 이미 공공연하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혼란만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단 이제 아이의 그 어떤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나이, 발달을 고려해서 솔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른이 설명을 할 때 내 마음도 좀 명확하게 아시고, 내 감정도 그때그때 잘 설명을 함으로써 아이가 부모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공감 능력도 같이 키워주면서 의문점이 없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그 김은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아빠와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사람이 차에 치이는 다중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구급차가 오고 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의 모습이나 경찰차, 또 경찰서까지 아이가 그 차 안에서 어쨌든 여과 없이 그걸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 1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뭐 아빠의 옛날 차를 보거나 비슷한 장소에 가면 불쑥불쑥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8년 전의 일인데도 최근에 일어난 사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는 거를 어떻게 괜찮은 건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부모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첫사랑이랑 헤어지던 그날을 기억하시냐? 네, 대부분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을 하죠. 그 커피숍 테이블보, 네, 그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잊고 싶다고 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또렷하게 남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평생 그 장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거는 트라우마의 속성이고 그것 자체가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나는 빈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침습적으로 그게 생각이 난다든지, 나는 생각나는 게 괴로운데 자꾸 생각이 난다든지, 혹은 생각이 났을 때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냥 생각이 한 번 났는데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생각이 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5분, 10분, 때로는 반나절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멈춘 후에도 그 기분, 그 생각 이후에 그 침체된 기분, 혹은 그때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지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뭐 반나절 몇 시간이 가는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가 그 일을 살면서 경험한 거고, 그걸 내 삶에서 도려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나의 기분이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구나. 근데 엄마는 그 생각이 한 번 나면 기분이 며칠간 안 좋을 때도 있던데 너도 그러니?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가 아니 나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또 그런 일이 있나 관찰을 잘하면 되는 거고, 아이가 그 생각이 나면 엄마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 이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증상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그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미친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원장님께서 그 쉽게 첫사랑과 헤어지는 걸로 네.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은 사실 뭐 일일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강렬한 감정 변화를 동반했던 기억들, 그런 거를 나중에 불쑥불쑥 기억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 그거를 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놀라거나 할 필요는 없고, 단지 아이가 그랬을 때 부모님이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런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양수진 센터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재난을 겪었는데 이제 뭐 직접일 수도 있고 다 간접일 수도 있겠죠. 그거를 유머로 소비를 하는 아이들, 장난처럼 약간 희화화한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재난 뒤에 되게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뒤따른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재난에 대한 반응으로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좋은 심리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좀 일반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머는 좀 두 가지 유머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양성 유머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재미있는 말을 하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친화적인 유머. 그리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도 유머러스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 같은 자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머를 말합니다. 이런 좋은 양성 유머는 감정 조절과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해한 유머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놀리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공격적인 유머,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자멸적인 유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우리 아이의 연령, 그리고 기질, 그리고 그 유머가 어떤 수준인지에 따라서 그 아이가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한 건강한 반응인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머를 말하는 대상이 친구인지 어른인지, 그리고 이런 유머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이 또 부모님이신지 교사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춘기인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의 유머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답변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만약 질문자께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걱정이 되시면 한번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왜 트라우마 경험한 아이들 중에 그걸 놀이로 재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구나를 또 알게도 되는데, 아이들은 그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자신의 놀이로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반복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노는 건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좀 그걸 마스터하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인 욕구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철이 없지 않나, 어떨 때는 좀 눈살을 찌푸르게 되는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인데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나이에 맞게 좀 개입을 해주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다음 질문이 저희가 이제 한 2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한 질문 정도 더 드릴 시간인 것 같은데, 이번 그 이태원 할로윈 사고 관련해서 그 영상이 많이 퍼졌는데, 모자이크가 안 된 사고 영상을 보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좀 전반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좀. 네, 사실 이제 이번 그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이 그날 밤에 이제 참사가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우리가 일상 공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연인을 만나는 그런 일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된 곳에서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 근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영상을 찍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대에 영상을 올리면 그거를 보는 친구들도 또 사실은 다 젊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우리가 간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2차 트라우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연구 결과,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들이 우리 아이들 혹은 이제 성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이미 예전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9.11 테러 때도 아이들이 그 이제 9.11 테러 뉴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된 아이들이 더 많이 증상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 그리고 이런 사고 영상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불안이나 자살 사고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차 트라우마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영상 본 걸로 그런 건데 뭐 그게 뭐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굉장히 다르고 실제로 연구상으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져 있으니 요걸 살펴봐야 된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전반부 Q&A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이제 그 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트라우마 심리지원 온라인 토크 콘서트 2022년을 떠나보내며 당신의 마음 안녕하세요를 보고 계십니다. 후반부는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양수진 센터장님께서 내 마음 괜찮은 건가요? 마음건강 ABC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건데요. 센터장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시면서 범죄 피해자 심리지원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강의를 7시 35분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네. 최근에 그런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는 CPR 또는 카디오 풀모너리 리서시테이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높아졌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심장압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꾸기 전에는 이 순서가 ABC였습니다. 에어웨이, 그러니까 기도 확보, breath, 호흡, 그리고 C, chest compression 이었지만 지금은 C, A, B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정신건강의학 분야에서도 정신건강을 위한 ABC가 있습니다. 그것은 awareness, A, 알아차림이고요. B, balance, 균형, C, connection, 연결입니다.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상의 균형을 찾고 주위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ABC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알아차릴수록 고통의 기간도 줄어들고 도움을 받을 때 회복 기간도 짧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A를 강조해왔고 또 자신에게 알맞는 개인의 삶과 학교나 회사와 같은 공적인 삶의 균형인 B를 찾도록 도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개인이 누구 그리고 어느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이 많이 좌우가 되게 된 이유로 점점 C, 커넥션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플랫폼에서 접하는 동영상이나 게시물 그리고 그 피드를 접하는 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죠. 이런 플랫폼이 기존의 대중매체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플랫폼의 정보이기는 하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거나 객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노출되는 모든 미디어 메시지가 정리되어서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10대와 20대들은 사실은 미디어 메시지에 가장 능숙하고 똑똑한 소비자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재난 정보를 해석하고 이 소식에 대한 감정에 대처하는 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잘 성숙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노출되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모두가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기반이 여러분 모두가 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재난과 같은 고통스러운 소식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나 가족이 다칠까 봐 걱정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일어나는 재난, 사고 또는 범죄의 위험을 과대평가하는 경우에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 세상에 대해 우울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래서 더 무모하게 행동하고 또 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 반대로 고립되거나 또 더 많은 시간을 혼자 지내기도 합니다. 또
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 집중하고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다운과 같은 특성이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이런 고통들이, 이런 감정적인 고통들이 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근처에서 발생했거나 내가 속한 단체, 뭐 지역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학교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사건의 장소와 근처에 있는 경우라든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료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되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관여된 경우, 그리고 또 뉴스에 보도되거나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경우에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더 큰 고통을 일으키죠. 이럴 때 정신건강의 ABC를 이용하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심장압박의 C와 같은 커넥션, 연결하기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먼저 이야기하기 좋은 시간을 찾아봅니다. 어떤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그런 시간을 마련한 거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내가 느꼈던 것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사건 뒤에는 아주 복잡한 감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감정과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취미활동, 뭐 또 전화 통화 나누기, 카페 가기, 뭐 맛있는 거 먹기 등 이런 일상 이렇게 계획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는 이런 순서대로 대화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게시물, 플랫폼에 노출된 자료 때문에 고통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플랫폼과 미디어의 출처가 사실보다 의견, 어떤 정보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주로 다루고 있는 곳인지,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극적인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약간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미끼를 사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디어를, 보도를, 또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사실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을 그냥 제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이미지와 기사를 보게 되고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사용을 중단하거나 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이라든지 테러, 사고, 폭력 범죄에 대해서 속상해하는 것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연결과 또 공감적인 대화로 대처를 한다면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또 슬퍼하는 사람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피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랑 들으려고 하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유에는 첫 번째가 말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입니다. 감정과 느낌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어서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요. 죄책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또는 말을 하다가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듣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듣는 도중에 또 말하는 사람이 더 기분 나빠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요. 자신이 듣는 도중에 자신의 기분이 더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말을 듣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만의 과거의 외상 경험을 다시 연상시킬까 봐 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듣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듣는 것에 또 너무 지쳐가지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서는 다양한 그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지와 격려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지해 주거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은 동료, 아니면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더라도 잠시 만날 때라도 어떤 필요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어울릴 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 편안함, 유쾌함,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과 미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함께 머무는 공간의 따뜻하고 평온한 공기, 밝은 분위기, 좋은 냄새, 편안함을 주는 소리도 함께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표정과 자세로 여러분과 머물고 있을까요? 그분께서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건넨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분의 특유의 목소리, 톤, 속도를 떠올리면서 나를 응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아마 충분히 잘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앞으로도 기억해 주세요. 저와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떠올렸던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실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거나 전화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메일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의 상상과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느꼈던 그런 편안함과 따뜻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혼자가 아닌 연결된 감각을 느끼기 위해 여러분께서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경험을 하신 겁니다. 혹시 주변 사람 중에 연결되는 느낌 갖게 하는 그런 좀 편안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주변에 한 명 정도는 나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도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그분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위에 대화를 하기 적당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가상의 믿을 만한 존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소설 속 인물을 떠올려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주 성숙해진 자기 자신을 떠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힘들었던 일이 떠오르고 또다시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ABC 이야기를 기억하고 연습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식사를 잘 챙기시고 운동과 함께 즐거운 활동 참여하시고 공부하고 일하는 중에 이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일상의 균형을 찾는 그런 활동을 또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스스로를 위해서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사람과 활동을 찾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내 편이야,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ABC 할 때 마음건강 ABC가 뭔지 이번에 좀 배우셨으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해서 우리의 아픔을 돌보는 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종료 시각인 8시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금 강의해 주신 양수진 센터장님 그리고 전반부에 강의해 주셨던 김은지 원장님 역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양수진 센터장님께 드릴 건데요.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에 그것과 관련된 자극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복이라는 의미로 그 자극을 조금씩 마주치려면 한 몇 년이 지나서 하면 좋을까요? 피할 수 있는 자극이라면 계속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 이 질문해 주신 우리 질문자의 좀 고민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된 자극에 대해서는 이 회피하는 반응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하나로 여길 만큼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계속 트라우마 이후에 심리적 개입과 치료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런 질문자의 고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단순히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 기억 속에 이렇게 묻어두는 것을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다시 예전의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회피 반응을 보인다면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경험하시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는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어려움이 사실 지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해서 먼저 피해자가 심한 억압이 진행되기 전에 안정화 기법을 배워서 자신의 트라우마와 불안을 조금씩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화 과정을 통해서 불안을 조절하면서 조금씩 자극에 노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을 피해자분께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안정화 수준, 그리고 주위의 지지, 그리고 현실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아주 조금씩 진행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연히 트라우마 직후에 심리적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몇 년이 지났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억압을 해결하고 노출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좀 성장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회피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좀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아주 단계적으로 노출을 하는 게 좋겠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만약에 10층이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2층부터 시작을 해서 3층, 4층 이제 조금씩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가듯이,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자체가 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으니까 마음 안정화 기법 같은 걸 같이 하면서 또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서 단계적으로 노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갈 텐데요. 김은지 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재난 후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올바른 마음 챙김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재난 사고 경험 후 가장 중요한 마음 챙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음 챙김이 뭔지 조금 설명을 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용어는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음 수련과 같은 비슷한 용어로 이제 많이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물론 이제 좁은 혐의로 정확한 이제 정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 그러면 이제 명상을 하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면 눈을 감고 하잖아요. 근데 이 트라우마 초기에는 눈을 감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조금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꼬맹이 의사 시절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마음 편하게 해주겠다고 눈 감고 같이 이렇게 심호흡했다가 그분이 트라우마가 더 많이 생각이 나서 막 힘들어해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마음 챙김을 많이 열심히 하지만 트라우마 초기에는 마음 챙김이 꼭 알맞은 단계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요 분이 이야기하신 마음 챙김을 뭘 하면 좋겠냐는 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겠냐. 아마 이제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전에 이제 양수진 센터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ABC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밸런스, 네, 그리고 나를 알아차림.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거.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사실 조금 이렇게 점을 하나 찍는다면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에 조금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트라우마를 입은 분들은 회피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한테는 회피가 아니고 또 다른 우리의 정신의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반추예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남편분이 별것도 아닌 건데 막 화를 내고 출근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자기랑 어떻게 결혼을 해줬는데, 내가 밥도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죠. 잘해줬던 거 못해줬던 거 막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같이 살만하지 뭐.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면 as if라는 게 있어요. 이랬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계속 반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내 삶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 상태가 이런 힘든 트라우마를 경험했지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고 아직은 어렵지만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하는 성장하는 나를 어웨어니스 알아차리는 것, 그 과정이 지나가야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더 이상 상처가 아닌 나의 성장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반추하는 것,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웨어니스 알아차리는 것, 요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장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알아차림을 이제 부부싸움 후에 설거지하면서 하는 생각들로 예시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ABC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수인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상담 중에 청소년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해 말고 다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스 완화법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트라우마랑 뭐 자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위해 고민하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담자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특히 청소년의 자해는 자살의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듯 합니다.
이럴 때는 현재 어떤 문제가 아이에게 더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포 형성이 잘 이루어지셨다면 자해와 트라우마 관련성을 연결시키면서 청소년에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은 성인들도 시간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현재의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두드러진다면 변주법적 행동치료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트라우마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다. 그러면 자해라는 행동에 직접적인 집중을 하기보다는 트라우마 심리치료의 기본인 다양한 신체 심리 안정 기법을 알려주고 계속 같이 연습하고 트라우마 중심 치료, 트라우마 포커스드 세라피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담 과정들은 되게 중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담이 만약 10회기, 몇 개월 이렇게 회기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안정화 기법을 진행하시면서 이 청소년이 장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치료적인 세팅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실 그런 좀 안압법도 여쭤보셨는데요. 이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채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가 트라우마 센터, 또 아까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이런 찾아보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모든 자료와 트라우마 관련 안압법을 다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도 다양한 이런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고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청소년이 이런 기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고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그리고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그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주의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질문 자체를 상담 선생님이나 좀 치료하시는 분들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해하는 청소년을 돕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때가 많으신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대처 방안을 찾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만성화된 자해 같은 경우에는 또 금방 좋아지지 않고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계속되고 하면서 조금씩 결국은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같이 도와주면서,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가야 한다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지 원장님께 드릴 건데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폭력 상황을 경험한, 그래서 그 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이 큰 친구를 위로할 수 있는 적절한 대화법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친구는 오히려 별로 티를 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시네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정신과 전문의이지만 제가 또 한 가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신체 기반 접근 치료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긴 시간 동안 그걸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하는 과정, 트레이닝,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훈련이 있냐 하면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둘이 관찰을 하면 내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느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당신을 보니까 이렇게 어깨에 약간 힘이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또 이제 이렇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다리가 조금 이렇게 덜덜덜 떨리시는 것 같네요.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읽어주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하거나 내가 어떤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연습하던 파트너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어깨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신데 그게 참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 저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내가 힘든 거,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있는 거를 아는구나, 이해해 주는구나.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받고 싶은 위로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람이 해주고 싶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 어떤 상태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수용받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큽니다. 제가 재난 피해자분들을 보면서 재난 피해자분들이 하시는 제일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싫다. 주변에서는 흔히 위로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어서 어떡해요. 밥은 드세요. 어떡해요. 정말 살기 힘들죠. 근데 사실 재난 피해자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를 이겨내고 내가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약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이 상황을 의연하게 견뎌가는 사람으로서 수용받고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찬찬히 옆에서 바라보고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이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 그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걸까? 그리고 정말로 내가 걱정이 되고 그걸 표현하고 싶다면 너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것보다는 나는 혹시라도 이 일이 너한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 하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너 힘들겠다라기보다는 나는 네 옆에 있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상대방을 좀 더 존중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존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수용하면서 간다면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의 메시지가 잘못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 어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무조건 어떤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거나 이렇게 단정을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거울 반사 기법, 그런 거를 아주 편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수인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아마 그 이태원 그 할로윈 사고 이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던 지하철 공공장소에 가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서 당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한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비슷한 질문이라서 모아봤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질문에 접하면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아져 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연령대이신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자는 답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사건이라도 그 사람의 연령, 성별, 기질, 그리고 가정 상황,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개입 방법도 많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신체 건강하시고 그 전에는 이런 불편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공장소, 지하철 이용하기 어려우시게 되고 그 정도가 공황을 느낄 정도의 불안이다. 그럼 아마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셔서 구체적으로 힘든 점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조절할지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애착 대상인 소중한 사람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주위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과거에 이런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라면 이 상황이 준 그 영향을 인식하고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처럼 어떤 계기가 된 사건 이후에 뭐 한 달 이상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이렇게 좀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방문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한 달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마도 사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한 달이 되기 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서도 계속 좀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면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지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마도 이것도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집단 트라우마 생존자로서 또 죄의식을 갖고 있는 내담자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마 상담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심리치료하시는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죄책감을 느낀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신 분이 굉장히 그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이제 연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회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우리가 공동 운명체다라는 걸 느끼는 거 이제 연대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 의식, 연대감이 굉장히 크신 분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이제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상황을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혹은 그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있다니 하는 그런 감정들을 이제 느끼는 거죠. 사실 그 인간은 어쨌거나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 중에서는 많이 진화한 그런 종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화해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그 함께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가 공격했을 때 그거를 같이 물리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정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무언가 문화, 이런 지식을 쌓음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경지까지 갔죠. 그리고 이런 죄책감은 그런 발전의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우리의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화된 감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이 그냥 이런 발전의 원동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내 생활을 무력하게 만든다면, 그리고 내가 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를 어렵게 만든다면, 그거는 또한 그거대로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흔히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책감 혹은 애도하는 감정을 이제 다루는 시간을 따로 두는 것. 예를 들자면 하루에 30분 정도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초를 켜놓고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분향소에 가서 이제 그 희생자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좀 내 마음의 짐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따로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의 건강한 일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죄책감, 애도라는 것들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일상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더 어렵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다 저희가 마음으로 같이 죄책감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를 발전적으로 그 죄책감을 승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앞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좀 발전시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수진 센터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이태원 사고 이후에 말씀인 것 같은데, 일부이지만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 왜 애도해야 돼? 라는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자체만으로도 힘드신 분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으로 인해서 분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분노를 다뤄줘야 될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사실 혐오 표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멍해지면서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문을 주신 분처럼 심한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상황을 실제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네, 분노는 사실 이런 다양한 충격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접하신 온라인 플랫폼에 마련되어 있는 신고 방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왜 이런 표현이 온라인 혐오 표현이 되고 사이버 불링이 되는지, 그리고 왜 2차 가해가 되는지 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건강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마 이제 저의 전공이 이제 정신과이다 보니 저도 이런 현상의 숨겨진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가해자는 힘, 그러니까 파워, 이렇게 권력을 가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혐오 표현을 접하는 많은 수의 사람에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든, 아니면 그 말에 동조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든, 그 문장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가 따로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표현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생명을 이용하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사건의 피해자를 대신해서 아마 상처를 받으시고 분노를 느끼셨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글을 적으신 분들은 사건을 접한 후에 유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생존자, 부상자의 고통의 어떤 공감과 위로를 건네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보다는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표현들이 유가족을 위축시키고 사망자가 한 고유의 인간으로서 가졌던 추억, 그리고 행복했던 경험을 애도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놀러 가신 분도 왜 애도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하고 일상의 삶이 언제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실은 드뭅니다. 허망하다면 허망할 수 있고 강인하다면 강인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오랜 시간 질병에 대항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분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하고, 일을 하다가
일상을 유지하다가 또 즐거운 추억을 만들다 돌아가신 분들도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뭐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구하신 분들, 그리고 의미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들은 더 큰 존중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리고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다 사망하신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생존자 분들께서는 본인도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 계셨었지만 지금은 혼자만 살아남으셨다는 죄책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생존자 분이었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그 길로 가자고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 같이 있기로 한 결정은 사실은 서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이해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고통스러웠던 순간보다는 나와 고인이 얼마나 설레했는지,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셨는지, 무엇을 서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생존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 함께 했다는 그런 게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관을 큰 흔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에 협조하셨던 일반 시민과 소방관과 경찰분들도 느끼시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이후 변화하는 생각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일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인격적으로 변화하고 가치관이 전과는 달라져 있음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일상의 그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는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심리전 온라인 토크 콘서트 2022년을 떠나보내며요. 당신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를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이나마 이번 시간이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학부모님 그리고 그 청소년, 청년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연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